우리도 모르는 사이 지구 어딘가에 점점 쌓여가는 플라스틱. 우린 지금 이 순간에도 플라스틱을 만들고 쓰고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플라스틱이 탄생하죠. 그 많은 플라스틱은 결국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이 영상은 플라스틱의 일생에 대한 추적기입니다.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천천히 둘러보세요. 대부분이 플라스틱입니다. 에어컨, 공기청정기 같은 가전제품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죠. 부엌에 있는 컵이나 용기들은 물론이고요. 아마도 플라스틱이 아닌 걸 찾는 게 더 쉬울 겁니다. 플라스틱도 쓰임새에 따라 수명이 있습니다. 20년 넘게 쓰는 건설 자재부터 10년 이하인 전자제품까지 다양하죠. 그중 가장 짧은 건 대부분 한 번 쓰고 버리는 포장재입니다. 매일 쓰고 버리는 마스크도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죠. 실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쓰고 있을까요? 원룸에서 1인 가구로 살고 있는 김지목 씨. 그가 일주일 동안 사용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모아봤습니다. 맨날 하루에 마시는 물, 밥 먹는 거, 그리고 뭐 간식, 사실 이런 것들에 너무 필수적으로 그런 플라스틱이나 비닐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나라는 한 명한테서 나오는 쓰레기가 엄청 많구나를 진짜 느꼈거든요. 플라스틱이 없는 세상. 지금은 상상할 수조차 없지만 불과 70년 전만 해도 지구에는 플라스틱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석유에서 뽑아낸 물질로 플라스틱을 대량 생산하기 전까진 말이죠. 가벼우면서 내구성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색깔도 자유자재로 할 수도 있고 비닐에서부터 딱딱한 철판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까지 가능하잖아요. 우리 몸만 생각해도 안경도 지금 이게 다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고 이빨에 집어넣는 치료제도 레진도 다 이미 플라스틱인 거고 우리가 씹는 끔도 플라스틱인 거고.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음료 용기로 가장 많이 쓰는 페트병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공정은 간단하고 빠릅니다. 쌀알처럼 생긴 페트칩을 녹여 손가락 정도 크기의 프리폼을 만듭니다. 그걸 가열한 뒤에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으면 원하는 모양의 페트병이 만들어집니다. 이곳에서만 매일 100만 개가 넘는 페트병이 탄생하죠. 플라스틱은 이렇게 쉽게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고 수백 년 동안 썩지도 않습니다. 이런 편리함 때문에 1950년대부터 플라스틱은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죠. 1987년 1억 톤을 돌파한 플라스틱 생산량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렇게 65년 동안 무려 83억 톤의 플라스틱이 탄생했습니다. 무게로 따지면 에펠탑 82만 2천 개와 맞먹을 정도죠. 이 중 지금도 쓰고 있는 플라스틱은 25억 톤입니다. 재활용되는 건 6억 톤으로 10%도 되지 않죠. 그보다 더 많은 8억 톤은 태워 없앴고요. 전체 절반이 넘는 49억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땅속에 묻혔거나 어딘가에 버려졌습니다. 인천 계양구의 굴포천. 상류에서 떠밀려온 쓰레기가 쌓여 섬이 만들어졌습니다. 쓰레기 섬 위에는 페트병과 스티로폼 같은 플라스틱이 널브러져 있고요. 쓰레기가 경인 아라뱃길을 통해 서해로 유입되는 걸 막으려고 그물까지 쳐놨는데요. 그물을 수거해보니 물고기 대신 각종 플라스틱 쓰레기가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쓰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천과 강을 거쳐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한강에서 버려진 쓰레기는 서해로, 낙동강 쓰레기는 남해로 유입되죠. 매년 국내에서 2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취재팀은 부경대 연구진과 함께 낙동강 하구와 이어진 부산 앞바다에서 GPS 추적 장치를 단 플라스틱 부표를 띄운 뒤에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해류를 따라 서쪽으로 이동하는 플라스틱. 북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거가대교를 지나 가덕도의 한 해안가에 도착합니다. 해안에는 이미 어딘가에서 떠내려온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또 다른 플라스틱 부표는 부산 앞바다를 떠다니다가 해류를 타고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던 플라스틱은
보름 뒤 북한까지 도달합니다.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육상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이 낙동강 하구로 해서 서해 쪽이나 제주도 쪽이나 동해 쪽으로 부유해서 유동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쓰레기가 해류를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에 의해서 장기간 모니터링이 된다면 결국은 북태평양으로 해서 멀리 진행이 되어져서 쓰레기섬 같은 곳에 또 안착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다로 쏟아져 나온 플라스틱들이 모여 만들어진 5개의 거대한 쓰레기섬이 현재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뉴스에서 본 충격적인 쓰레기섬은 바다로 흘러간 플라스틱 쓰레기 중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닷속에 가라앉거나 혹은 바다 위를 떠다니다 육지로 다시 돌아옵니다. 경남 통영시 다도해상 국립공원. 이곳에서 다이빙샵을 운영하는 김현희 씨는 3년 전부터 바닷속 쓰레기를 지도 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이빙을 시작할 때 당시에는 별 의미 없이 그냥 바다 좋으니까 들어가면 물고기 많고 이쁘니까. 근데 막상 놀러 다닐 때와 내가 여기 생활 터전을 잡고 들어갔을 때 환경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를 따라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안 가 바다숲 속에서 해마 한 쌍이 나타납니다. 이 지역의 해양 생태계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하지만 해마 서식지 주변으로 널려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들, 물티슈와 비닐봉지, 페트병까지 물 밖에서 보이지 않던 플라스틱 무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이버들의 수중 모니터링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사는 곳일수록 플라스틱 쓰레기들도 그만큼 많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의 어업이나 낚시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폐 어구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는 물고기들,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이런 유령 어구들의 양은 추정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많습니다. 다 죽어있는 통발인데 거기 물고기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숨을 곳이라 생각하는데 결국은 들어가면 목숨을 다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올려보면 물고기들이 잡혀가지고 막 썩은 그 냄새들이 진동을 하고 해요. 1시간 동안 바닷속에서 건져낸 쓰레기들, 일상 속에서 쉽게 쓰고 버리거나 어업 활동을 위해 사용된 플라스틱들입니다. 인근 해변에도 바다에서 밀려온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모래사장을 뒤덮고 있습니다. 잘게 부서져 모래와 뒤섞인 스티로폼 부표들, 현미경으로 비춰보니 작은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8년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인천 경기해안은 세계에서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2번째, 낙동강 하류는 3번째로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 양식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데가 우리나라 남해. 양식장에 쓰는 그 어구들, 부위 전부 플라스틱이잖아요. 저는 아이들하고 절대 해수욕장을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해변가의 모래 속에 미세 플라스틱들이 잔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나 노역자분들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하는 플라스틱들. 우리가 분리수거한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모이는 재활용 선별장입니다. 쓰임새를 다하고 버려진 플라스틱들은 이곳에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되죠. 근무자들은 빠른 손놀림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을 골라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선택받지 못한 플라스틱이 있는데요. 커피숍에서 주로 쓰는 일회용 아이스컵입니다.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재질이 제각각이라 재활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죠. 실제 우리가 분리수거한 플라스틱 쓰레기는 얼마나 재활용될까요? 플라스틱 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리되는데 페트나 PP는 섬유나 파이프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됩니다. 비닐은 대부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이고요. 하지만 절반 정도는 선별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잔재물로 남게 되고 시멘트 연료로 쓰거나 매립합니다. 결국 플라스틱 쓰레기 중에서 물질로 재탄생되는 건 30% 정도죠.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페트병은 어떨까요? 물과 탄산음료, 막걸리까지 다양한 음료가 담긴 페트병들은 재활용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 4단계로 나뉩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은 투명한 재질에 라벨도 손쉽게 떼어집니다. 문제는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페트병들.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가위로 페트병을 잘랐더니 플라스틱이 3겹으로 나뉩니다. 가운데 들어있는 건 페트가 아닌 나일론 재질입니다.
유통기한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으로 안에 그 탄산이 잘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기술인데, 이 병은 투명 페트병을 모은 곳에 들어가면은 전체를 못 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 다른 플라스틱 재활용 현장에 찾아갔습니다. 투명 페트병을 모아서 실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공정은 간단하면서도 매우 정교합니다. 재활용 페트병으로 만든 칩을 녹인 뒤에 미세한 구멍에 통과시키면서 실을 뽑아냅니다. 그 실이 한 3,000km 정도 감히는데 그 중간에 한 번이라도 끊어지면 정상적인 제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장섬유용 리사이클성입니다. 이곳에서 만드는 실의 원료가 되는 투명 페트병은 대부분 일본과 대만, 중국에서 수입됩니다. 실을 뽑아낼 수 있는 고품질의 재활용 국산 페트병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국내는 전용 설비나 그런 분리 체계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5%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고 95% 정도 외국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선별 과정을 거친 국내산 페트병 중 옷이나 용기로 재탄생하는 건 1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품질이 떨어져 솜이나 부직포 같은 단섬유로밖에 쓸 수 없죠.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 때부터 재활용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고, 재활용 단계에서 그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중간 단계가 이제 분리배출이거든요. 분리배출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아무리 뭔가 발부둥 쳐도 양 끝단이 인프라가 안 받쳐져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정신력 축구로 월드컵에 진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70년 만에 지구를 삼켜버린 플라스틱은 수백만 년 동안 지구에서 살아온 인류를 언젠가 밀어낼지도 모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결국 지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인 거죠.